자,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들을 말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가 있고요.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죠. 양으로 따지나 난이도로 따지나 지역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훨씬 양도 제일 적고요. 문제도 조문 위주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권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그냥 기본이 되는 조문 정도 확인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제끼세요. 특히 지상권에 법정상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이따가 뭐 판례 몇 개 말씀을 드리겠지만 듣고 나면 멍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상권 문제를 맞추려면 판례를 한 52개 정도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 뭐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죠? 예전에 제가 한 1시간에 걸쳐 그 판례 그 쉬운 2개를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불을 받는 분들이 속출하셔가지고, 이 공부 못하겠다고 또 이제 인터넷에 또 욕을 무슨 사법시험 공부냐 그래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안 합니다. 그게 저도 속 편하고,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고. 아시겠죠? 자, 지상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으세요.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요.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79조에 의하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공작물, 주차 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어서 소유하거나 또는 나무를 심어서 그걸 소유하거나 뭐 이럴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지상권이라 한다. 자,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일단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요. 그 타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두 번째,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죠. 경작 목적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경작 목적 지상권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갑소유 땅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갑하고 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 이 상태에 아직 건물 없지요. 지상물, 건물 같은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있든 없든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279조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료를 지급하라는 말은 없더란 말이죠. 나중에 전세권을 가면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게 303조 조문에 있어요. 임대차에도 차임을 지급하라는 게 조문에 있어요. 그런데 지상권에는 지료 지급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313페이지 맨 위에 조문하고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판례 밑에 2번 요 정도 일단 체크하고요. 거기 판례 2번과 판례 위에 있는 디귿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체크했다가 뒤에서 볼 겁니다. 디귿하고요. 판례 2번을 읽다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라고 돼 있죠. 토지를 직접 사용식하는 물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뒤에서 볼 건데요. 담보목적지상권이라고 갑수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 땅의 저당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이 건물 짓는 걸 막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나대지하고 건물이 있는 대지하고 어떤 게 담보 가치가 크냐? 나대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다가 갑이 갑자기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 땅의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거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은행이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요걸 이제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고 부르고요. 대법원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은행의 지상권은요, 토지를 사용식할 생각은 전혀 없죠. 땅의 담보 가치를 유지할 목적이란 말이죠. 따라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 저당권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담보 목적의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지상권 취득이 나왔습니다. 자,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뭐죠? 계약.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함으로써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뭐가 있을까요? 상속.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중에서 187조 상속 등에 의한 취득 외에 법에서 정해놓은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법정 지상권이 뭐냐 도대체. 법정 지상권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동일해요. 근데 이게 어찌어찌 달라져. 그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 법정 지상권이 총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 중에서 민법에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26페이지. 305조. 전세권에서도 보게 될 텐데요.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은요,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에서 철거될 염려는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요. 그럼 갑은요, 건물 소유자 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그죠? 갑은 건물 소유자 겸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이요, 땅만 팔아요. 땅만 팔면 이 병을 뭐라고 부를까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의 특별승계인.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때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단 말이죠.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저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철거되지 않으니까. 그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무단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이거 철거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 건물이. 국가가 봤을 때 건물이 아까워. 그러니까 너 철거되지 말아라 해서 갑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305조예요. 그래서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305조 지상권입니다. 305조 지상권은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전세권 설정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게 330페이지 366조 지상권. 자, 요게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갑소유 땅이 있고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이 실행이 됩니다.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건 땅이나 건물이 경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이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366조입니다. 그리고 이 366조는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죠. and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언제? 저당권 설정 당시. 그래야 366조 법정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첫째,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때 나중에 땅이 경매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사건 인정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다만 이런 판례가 있어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면 이 저당권자는 이 땅을 나대지로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대지로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대지로 보고 돈을 빌려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땅은 이미 대지로 평가된 거니까 나중에 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괜찮단 말이죠. 예외가 있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아요. 건물만. 실제 다 배보면 팔립니다. 왜 갑이 건물만 팔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갑소유 땅, 병소유 건물이 됐죠. 그 상태에서 땅이 경매가 돼요. 이렇게. 땅이 정소유가 됐어. 이때 건물 소유자인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취득한단 말이죠. 자, 왜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죠? 저당권이 실행이 될 땐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설정 당시 소유자 동일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사건 인정된단 말이죠. 이거 됐죠? 자, 세 번째.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 다음에 땅이 경매가 됐어. 이렇게. 이때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 인정이 되냐? 그렇다. 이건 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 건물이 존속할 것은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후에 땅이 경매가 되더라도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은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다만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갑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버려요. 지상권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경우에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예요. 근데 땅이 아니고요. 땅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그런데 저당권자가 동일인 이런 걸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을은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도 경매해 놓고 건물도 경매해 놓아서 돈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갖고 있을 때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된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이 건물 저당권은 사라지죠. 그럼 뭐만 살아남아요? 토지 저당권만 살아남아요. 그럼 을은요, 기존에는 땅과 건물을 전부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했어야 되는데, 회수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이건 사라지고 토지 저당권만 남으니까 을은 땅만 경매해서 채권을 다 회수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나대지로 평가해야 돼요. 에? 땅과 건물을 합친 담보가치를 땅에서만 확보를 해야 돼요. 결국 땅을 뭘로 평가해야 돼? 나대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나중에 을이 저당권을 실행했을 때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왼쪽하고 다르게.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요게 가장 자주 빈번히 등장하는 362조 법정상권 판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4번 366조가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잠안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그죠? 그 건물은 미등기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돼요. 다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 B.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한 건물. 법정사건 인정될 수 없다. 그죠? 판례 2번 설정, 설령 얘가 건물 신축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을이 건물 신축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정사건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게 판례 1번, 2번. 그죠? 그 다음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때려부시고 새로 지은 경우 인정된다 그랬죠. 다만 마지막 범위는 뭘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한 장 넘겨. 공동저당이 설정됐다. 동의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하고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에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5번. 그죠? 그 밑에 니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이거 설정 당시에만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고 나서 경매가 된 경우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게 니은. 그죠? 당연히 A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고 있었다 하면 법정사건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설정 당시부터 다르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일단 B는요. 잘 보세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과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건물이 아직 미등기 상태야. 땅만 등기를 넘겨줬어. 건물 아직 등기를 못 넘겨줬어. 그럼 땅은 일단 을 소유가 됐죠.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갑소유죠.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긴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실행이 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법정사건 인정 여부를 하나하나 봐야 되고요. 대부분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예외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게 돼요. 판례 지금 몇 개 안 했는데도 벌써 서서 헷갈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더 있어요, 판례가. 그걸 어느 천년에 하나하나 다 보냐 말이죠. 지금 체크해 드린 것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디귿이 요건 있고 리을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는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300요조나 366조 법정사건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포기 못합니다. 이 법정사건은 포기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그게 리을.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 포기할 수 없냐, 있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뭐, 요 정도.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 중에서 법정지상권이라고 305조와 360조 법정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로 갑니다. 존속기간과 갱신이 나옵니다. 존속기간은 계약기간을 생각하면 되고요. 갱신은 재계약을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계약 자유의 원칙상 기간 맘대로 정해도 되고요.
갱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다만 우리 민법이 몇 가지 통제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존속기간이라든가 갱신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민법이 통제를 좀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존속기간하고 갱신입니다. 그리고 요게 5군데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총 5군데 나오고요.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구별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존속기간은 2종류가 있다 그랬죠.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최장은 당사자가 기간을 마음대로 정하되 단 몇 년은 넘지 말아라. 이게 최장. 몇 년을 넘지 말아라. 10년 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반면에 최단은 역시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있는데 몇 년보다 짧게는 하지 말아라. 이게 최단. 이렇게 2가지 유형의 존속기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5군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상권은 최장 규정이 없다. 몇 년 넘지 못한다가 없다. 따라서 30년, 5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구무한도 된다. 그 판례예요. 반면에 최단이 있다. 요거 확인하자. 280조, 281조. 315페이지 보면 280조가 있죠.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해라. 2항.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무효가 아니라 그만큼 연장한다.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30년 이상. 기타 건물, 목조 건물 소유 목적 15년 이상. 주택타워 같은 공작물 소유 목적 5년 이상으로 정해라.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그만큼 연장한다. 이게 최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한 장 넘겨요. 최장은 없으니까 영구무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81조가 있습니다. 자, 281조는 뭐냐? 기간을 안 정했어요.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어. 그게 2가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는 정했어. 그럼 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그게 281조 1항.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15년. 이런 식으로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280조, 281조. 조문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갱신. 재계약을 말하는데 민법의 3가지. 당사자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과 묵시의 갱신, 자동갱신,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요건과 효과가 정확하게 기억해 놔셔야 돼요. 법정갱신. 3번째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다. 이렇게 민법에는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갱신 요구권행 갱신이라고. 민법에는 없고요. 갱신 요구권행 갱신이라는 제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먼저 주임법, 상임법 가서 따로 볼 거예요. 아마 올해 개정될 겁니다. 상반기에. 지금 임대차 3법 뜯어고치려고. 저 임대차 3법이란 말을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돼. 임대차 3법을. 2법입니다. 하나가 주택임대차법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법이 따로 하나 있고요. 그거 2가지 법에 3가지가 있어요. 핵심이. 그래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법은 2개예요. 2개. 주택임대차에 2개. 그 2개가 뭘까요? 갱신요구권. 또 하나가 갱신요구권 등 갱신할 때
20분의 1 초과해서 뭐 이렇게 증액하는 거 금지. 그 두 개가 주임법에 있어요. 그거 이제 지금 뜯어 고치려고 하죠, 또. 또 하나가 뭘까요? 나머지 하나가. 네, 거래신고. 중개사법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기 있죠.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둘이 같이. 안 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 뜯어 고치려고. 그거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법이 3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법은 2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기자들이 갱신 요구권도요. 죽어라 하고 갱신 청구권이래. 갱신 요구권인데. 갱신 청구권하고 갱신 요구권은 완전히 달라요. 그것도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전세권 갱신 요구. 전세라고, 전세. 아, 진짜. 도대체 말이야. 신문사에 말이지. 법조팀이 없나? 있을 텐데. 멍청한 거. 어쨌든 갱신 요건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보는데 3가지 갱신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상권에는 뭐가 있느냐? 약정갱신은 당연히 가능하다. 284조. 기간만 지켜라. 최단 기간만 다시 지켜놔. 갱신할 때 284조. 법정갱신은 감사하게도 없다. 지상권에는. 갱신에 간접적 강제가 있다. 283조. 근데 283조 조문을 보면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더 좁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두 번째 줄.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만 지칭. 뭐 지상권 소멸 청구라든가 이런 걸로 소멸하는 지상권 포기라든가 이런 거 안 되고 뭐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해서 혼동으로 이런 거 말고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에게 갱신을 청구. 이때 토지 소유자가 상락을 하면 약정갱신으로 가는 거고요.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즉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건물, 사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283조 1항과 2항이죠. 그 1항과 2항을 설명해 놓은 게 밑에 동그라미 1번 갱신 청구권, 2번 매수 청구권, 기역, 니은, 디귿.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지류 연체를 이유로 하여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갱신 청구도 안 돼, 지상물 매수 청구도 안 돼. 그죠? 그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283조를 아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갱신 청구 때문에 그러거든요. 갱신 청구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니까 갱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3조는 정확하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그리고 뭘부터 청구하고? 갱신 청구.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284조 약정갱신을 말하겠죠. 자, 5번째, 지상권의 효력. 별거 없죠.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면 되고요. 경계선봉을 해서 충돌할 수 있으니까 상린관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뭐 그렇겠죠. 그죠? 자, 토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지상권의 처분.
재산권입니다. 지상권은요. 그래서 처분, 즉 양도하거나 양도, 지상권 양도,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지상권이란 권리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을은요, 이 땅을 임대할 수도 있어요. 누구 동의 없이, 갑 동의 없이. 요게 또 임대차와 다른 점입니다.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것들은 양도 시 동의 따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상권은요, 요거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땅을 임대하는 걸 당사자가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즉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282조와 그 좋은 박스 밑에 4줄이 있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체크만 하고 건너뛰었던 거 313페이지 디귿과 판례 2번. 디귿과 판례 2번. 자, 디귿과 판례 2번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을이요. 만약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죠. 그러니까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을은 건물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판례 2번.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 소유권이 목적이고요. 지상권이 수단이에요. 그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목적. 그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게 지상권이란 말이죠. 한 사람이 2개의 권리를 갖고 있을 때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이라면 목적인 권리가 주된 권리고 수단인 권리가 종된 권리가 되며 종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릅니다. 즉 운명을 같이 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을이 건물을 팔면서 건물 사는 병하고 건물만 양도 할 수 있다. 건물만. 지상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건물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만 양도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건물 양도 속에 뭐가 포함된다?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친다라고 약정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이 건물 저당권이라는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따로따로 양도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건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됐죠? 네? 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318페이지 지료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다만 만약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유상이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 을이 갑에게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갑이 땅을 팔거나 을이 지상권을 팔았을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 양수인에게도 유상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땅을 사거나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들은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죠. 거기에 지료약정이 없다면,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유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지료약정이 있을 때 그거를 등기를 해놔야 제3자에게도 유상이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 있고요. 판례가 있고요. 그 밑에 기업.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땅값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다면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이라 그랬죠. 지료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했을 때 일방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반발하는 경우가 생기죠.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그럼 재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법원이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요.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기존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 부당하다라는 판결이에요. 법원이 증액을 해주거나 법원이 감액을 해주는 판결이 아니고요. 기존의 증액 청구가 정당하다, 감액 청구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있게 되면요. 그 효과는 소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게 아니라 청구 시로 소급하여 증액 또는 감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법원의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은 기존의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가 정당하냐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야, 너 6개월 전에 했던 증액 청구 정당해. 이렇게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2년은 당연히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한 경우 을이 기존 소유자에게 1년, 새로운 소유자에게 1년, 합의 2년 이라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판례. 마지막 밑에 지상권 소멸의 양가로 2번 288조. 여기 보세요. 아까 지상권자는 지상권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지료를 연체하면 갑은 소멸을 청구할 것이고 따라서 지상권 소멸하고 건물 철거됩니다. 그죠? 그럼 저당권자는 담보물이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저당권자에게 알려라. 그래서 갑이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상권이 소멸하도록.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를 확보하라 말이에요. 그게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을의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저당권자에게 알려주고 야야 빨리 다른 담보 확보해. 을이 지료 연체해서 조만간 지상권 사라져. 건물 철거될 거야. 너 빨리 다른 담보 확보해. 라는 의미에서 288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가 지상권의 효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이 나왔고 소멸의 효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남의 물건을 사용식하던 사람들은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권리가 소멸하면 그 남의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현상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철거해서 땅을 원상에 복구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게 285조 수거 의무가 나와있어.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가 야, 건물 철거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는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종류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첫째, 의미가 다르죠. 지상권자는 팔아라 청구권이고요. 지상권자는 사라 청구권입니다. 설정자의 팔아라 청구권은 지상권 소멸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상권자의 사라 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형성권입니다. 특히 설정자의 매수 청구는요,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형성권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지상권은 필요비 상환처권 없고 뭐는 있다? 유익비.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와 같은 용익물권자들은 스스로 목적물을 현상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비를 용익물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보충의 담보지상권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담보지상권의 1번에 의하고요. 2번에 성질 및 효력의 동그라미 1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네. 그 다음 이제 특수지상권이 나와 있어요. 특수지상권 3개가 있는데 먼저 분묘기지권이 나왔네요. 자, 분묘기지권은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분묘기지권은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묘는 묘지를 말하고요. 분묘기지는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을 말합니다. 거기에 권리가 있다. 뭐냐 이게?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인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상권하고 유사해요. 다만 소유하는 게 분묘일 뿐입니다. 건물 공작물이나 아니라. 자, 이런 분묘기지권은 취득하는 방법이 3가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 경과.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이렇게 됩니다. 분묘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타주입니다. 타주. 세 번째가 요거는 법정상권하고 비슷해요. 갑이요,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해요.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죠. 땅만 팔아. 그럼 을소유 땅, 갑소유 분묘가 됐죠. 그래서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와 분묘가 동일한 소유였다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분묘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 321페이지 하단에 의의가 있고요.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죠. 기역, 니은, 다음 페이지 디귿. 그 다음 이 분묘 기지권은 누가 취득하는가? 주체, 원칙, 종손. 원칙, 종손. 단 분묘를 종중이 관리해 왔다면 예외적으로 종중. 동그라미 한번. 공시는 뭘 갖고 하는가? 봉분. 뭘 갖고 한다고요? 봉분. 등기 아니라. 등기할 수도 없고. 봉분의 형태로 공시해야 되니까 당연히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유골이 존재하지 않는 가묘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언제까지 존속할까요? 분묘에 대한 제사수 봉사가 계속하는 한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분묘에 대한 제사수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만약에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한을 적용하면요 5년밖에 안 돼요. 공작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한의 규정은 적용이 없고요. 분묘에 대한 제사소봉사가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이렇게 설합니다. 언제 소멸하나? 둘 중에 하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거나 봉분이 멸실되거나 그러면 소멸한다는 게 판례예요. 다만 봉분의 멸실과 관련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이 있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이런 걸 일시적 멸실을 하고요.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효력범위. 분묘기지권은요. 분묘 기짐이 주위의 공지에까지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런데 첫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분묘 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분묘 기지권도 여기로 제한되냐? 아니죠. 분묘 기지권은 더 넓다니까. 분묘 기지와 공지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 첫째. 두 번째, 요새 묘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묘지 뒤에다가 반달 모양의 언덕 설치하는 경우 있죠. 그죠? 어릴 때 조금 연식 있는 분들은 놀고 그랬잖아. 거기 올라가서. 요걸 이제 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성 부분에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친다. 사성 부분에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넣어버리면요. 특히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은 묘지는 여기다 설치하고요. 사성을 뽑아 길게 뒷산까지 이렇게. 전체가 분묘기지권의 범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생겨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성 부분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됐어. 옆 땅이 널널하네? 새로운 묘지를 신설. 쌍분 형태로.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신설. 이런 놈들도 생겨요. 이거 안 된다. 쌍분이 됐든 기존 묘와 합장하여 단분이 됐든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능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치료 지급해야 되는가? 그렇다. 여기서 여기 보세요. 시효 취득을 했든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만 팔았든 둘 다 유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를 하겠죠.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효 취득하고 요 세 번째 거는 유상입니다. 여기서 언제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가에 문제가 달라요. 언제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위에 거는요. 토지 소유자가 치료를 청구한 때부터.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가 치료를 청구한 때부터. 반면에 요거는요. 분묘 귀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달라요. 치료 지급 시기가. 그래서 기역과 니은 있죠. 기역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되고요. 밑에 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다 민법적 조문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렇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반면에 다음 페이지 구분이상권이 있는데 구분이상권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이런 거죠. 한국전력이 고압선을 설치하는데 그 고압선이 갑소유 땅 상공을 지나고 있더란 말이죠. 갑의 허락 받아야 되죠. 이때 갑하고 어떻게 계약을 할까요? 지상 20m부터 30m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이걸 구분상권이라 하죠. 지표는 사용수익하지 않은 채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자. 그걸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당연하죠. 공중에 나무를 둥둥 띄워서 기울일 수는 없으니까. 수목소유 목적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이 갑소유 땅에,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 그리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병이 있어. 이 상태에서 구분상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얘네들하고 충돌하죠. 그러니까 전원 승낙을 받아라. 289조의 2의 2항. 구분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 이게 누구예요? 지상권자. 그 지상권자 및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만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 땅에 지상권을 가진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면 이자들 전원 승낙을 받아라. 충돌하니까. 그 부상권은 뜻하고요.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마지막으로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나왔습니다. 자, 머리 지끈지끈하니까요. 이거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305조, 366조 법정상권을 봤죠? 그 외에, 그 두 개 외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 땅이나 건물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땅을 팔았다, 건물을 증여했다 등등 그럴 수 있죠. 예? 갑이 땅은 을에게, 건물은 병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세 번째,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때 요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다. 이게 대법원이 말하는 법정상권입니다. 아까 305조나 366조하고 다르죠? 305조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요. 3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그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두 개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법정상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관습법상 지상권입니다.
판례가 또 무지막지하게 많겠죠, 이게. 판례가. 자, 327페이지 가면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요건이 첫째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이라고 돼 있죠. 자, A만 체크합니다. 동일하다 하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는다. 네? 따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 아까 저기 디귿을 하나 알아봅니다.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보세요. 갑이 땅과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예?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야. 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 근데 땅만 이전 등기. 그럼 땅은 을 소유. 건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 이때 갑에게 법정 사건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죠. 그죠? 왜? 갑은 건물 팔았잖아. 등기 넘겨줘야 되잖아. 이때 갑에게 굳이 관습법상 법정 사건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또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어. 나중에 366조 법정 사건도 인정되지? 않지. 그래서 결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 양수하고 대지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366조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판례는요. 법정상권에서도 나오고요. 관습법상 법정상권에서도 나와요. 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 양수, 대지만 등기. 딱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요건에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조심할 것 두 개 판례 4번의 환매권 행사와 오른쪽 5번의 환지 처분. 자, 환매권 보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요. 그리고 환매권을 갖고 있어. 환매권이 뭐야?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권리.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 을이.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죠. 그리고 갑이 땅을 환매를 해. 땅이 갑에게 되돌아가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 됐죠.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단 말이죠.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또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 땅을 바꿔. 환지. 예? 환지. 네. 땅을 교환하는 거.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 안 돼. 두 번째 건에 이거 두 개. 세 번째 건 오른쪽 밑에 디귿. 건물 철거 특약 보여요? 밑에 세 번째 들 대지와 관한 임대차 계약 보입니까? 예. 요 두 개가 이거예요. 요거. 건물 철거 특약이나 대지 임대차 계약이 요거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이야. 그런 게 없어야 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대지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것. 따라서 건물 철거 특약이 있거나 대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법정사건을 포기한 거다.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네? 요건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판례가 그죠? 쳐다도 보지 말자. 이런 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그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픕니다. 이게 지상권이야. 벌써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제가 체크해드리는 조문 위주로만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판례 정도만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좀 전에 알아들은 것 같아도 나중에 다시 집에 가서 보면 체크는 되어 있는데 들은 기억이 없어.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좀 쉬었다가 지역권 보겠습니다.